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딸이 갖고 싶다며 신생아 5명을 돈 주고 산 뒤 학대하고 또 유기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주가 마음에 안 들어 버렸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원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K방산 총출동입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하늘로 솟구치는 수직 원형 비행의 루프 기동을 선보이며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로 잰 듯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 비행을 펼칩니다. 별을 상징하는 스타 대형, 독수리를 상징하는 이글스 대형까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멋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전투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면에서 환상적인 레인폴 기동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fantastic rainfall maneuver. 네, 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는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랙 이글스가 왜 출동을 했느냐? 오늘부터 서울공항에서 서울 아덱스 2023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첨단 전력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 할머니 혐의 없음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0대 할머니가 운전을 했고 12살 손자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였죠. 할머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었는데요. 강릉경찰서가 최근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완 감정을 신청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하마스 첫 인질 공개입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달리던 버스가 멈추고 시민들이 대피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캄캄한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요. 이내 요격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 포격을 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의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에게 끌려간 21살 여성 미아 셈인데요. 하마스 측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불안한 눈빛을 감추긴 힘들어 보입니다. 하마스는 최대 250명의 인질을 억류 중이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포로들과의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에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기시다 또 곡물 복납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곡물을 복납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가 되어 있죠.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처럼 신사를 직접 참배하진 않지만 2021년 취임 이후부터 계속 공물을 바쳐왔습니다. 한편 기시다 내각의 일부 관료들은 직접 참배에 나섰습니다. 신도 경제재생상은 나라와 가족을 위해 무거운 책무를 다한 영령을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에 일본 정부 강요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제 규스룸에서 정치 이야기 달리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네, 5시에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 실행정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승환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 박성민 전 최고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소통, 소통, 소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제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소통 주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민, 현장, 당정 이렇게 주문한 건데, 자, 저는 어제 이 장면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실내에서 하는데 이제 야외에서 처음으로 용산 이제 분수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무 아래 테이블도 두고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먼저 이승환 위원장께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어떤 소통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께서 참 공간 활용에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 활용에 감각이 있다. 네, 그 처음에 그 청와대를 국민께 내어드린 것, 예. 그리고 또 이제 빈살만을 관저의 첫 손님으로 초대해서 아주 소박하게 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도 역시 국민께 돌려드린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에 파인그라스라는 오래된 양옥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쯤에 이제 리모델링 돼서 사용하는데 거기 원래 직원들이 여기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냥 텅 빈 공간에 테이블만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곳을 저녁에 예. 국회의원들이나 중요한 내빈들과의 만찬의 장소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좀 권위를 허물어서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이런 감각이 정책적인 면과 소통하는 면에도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감각이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는데. 근데 장소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신 거는 일종의 이제 사진, 연출된 사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고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감히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보통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따가운 또는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여러 질문들도 듣고 거기에 허심탄회하게 대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몇 달 정도 도어 스태핑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중단된 상황이라 사실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도 재개하시고 기자간담회도 한번 하셔서 최근에 있었던 모든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도어 스태핑 얘기해 볼게요. 임기 초반에 출근길 문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단된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이제 됩니다. 이승환 위원장 보기에, 전 행정관 보기에 다시 도어 스태핑이 부활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도어 스태핑이 작년 5월 9일에 이제 취임식 하시고 예. 5월 11일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21일까지 진행해서 총 61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역대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는 도어 스태핑 하고 싶어 하세요.
대통령은 하고 싶어 네, 한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참모들이 좀 만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예.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장관과 그리고 이제 당이 목소리를 내라 좀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이 아침에 첫 도어 스태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모든 뉴스가 그걸로 뒤덮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공간을 본인의 그 보이스를 좀 양보하신 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각과 당의 목소리를 좀 존중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간담회나 어떤 소통의 면모는 이제 어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러한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자간담회를 일단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선거 결과에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그동안 어지간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다 이렇게 쉴드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보수 언론 아니었습니까? 지지하는 언론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면 귀에 들리는 단어가 이제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임기가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레임덕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 단어에 주목이 되는데 레임덕 단어를 과연 지금 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건 먼저 박성민 전 최고께 먼저 드릴게요. 저는 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해요. 직전까지는 와 있다. 네, 그 직전까지 와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지적은 수도 없이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퍼센트 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소위 말해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마저 돌아서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 이 기점들을 중심으로 다 표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위기의 신호를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인선, 여기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참패를 했고 대통령실도 쇄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뭘 했어야 되냐면 차분한 변화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정도의 결단은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인적 쇄신이 있어야 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차분한 변화를 강조하는 데서 그쳤고 예. 그 결과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커녕 김기현 지도부 2기가 출범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을 좀 저는 하셔야 될 우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워딩이 여권 관계자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언론이 정권 비판하는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면 보수 진영이 본인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은 제가 저도 예전에 뜻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은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다. 그리고 바른정당 때는 김무성 대표에게 핍박받았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때는 손학규 안철수 대표에게 핍박받았다. 미래통합당에는 친박 세력에게 핍박받았고 경기도지사 경선 때는 김은혜 후보에게 진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졌다라고 하면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핍박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건 비판은 넘어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판을 넘어선 좀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도 이어가 볼게요. 이야기를. 자, 여권 관계자라고 유승민 전 의원을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내임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친윤과 비윤의 갈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곧바로 친윤계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바로 직전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지.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눈물 흘리기 전에 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환 전 행정관께 먼저 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통과 통합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인물인 겁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등장할 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등장할 때 굉장히 놀라운 국민적 호응과 당원의 성원을 입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과연 대통령을 비판하고 당을 조롱하면서 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당의 중진이자 또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로서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달라 뭐 이런 말은 뭐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죠. 예. 네,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 진심도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사과와 그런 의미이지 이게 대통령의 말 자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뭐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 중에 있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비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좀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의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과감하게 던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준석 전 대표 정도의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여권 내 관계자가 나와야만이 지금의 경색된 이 상명하복식 당정 관계를 깰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내에 야당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정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국면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격차로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비판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메시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저 메시지를 만약에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비판받고 조롱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쨌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총선에서 그래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역할론도 또 나오는 주장도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기자회견으로 이제 역할론은 완전히 물이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총선에서의 역할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1월 달에 당원권 회복을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게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에 가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노원에서 물론 험지고 어려운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3번이나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외치고 다녔어요. 이 시간에 들인 만큼 저는 이 유권자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노력, 당의 3번이나 공천을 받은 그러한 의미와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정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역할론 이전에 이준석의 어떤 역할이 먼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판을 위해서 서초동에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역시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서초동에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아직 당무에는 복귀를 하지 않았고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 출석 장면을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이랑 위증 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가사질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는 계속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글쎄 말 자체를 조금 아끼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승리 때 메시지를 내고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사이에 검찰이 두 차례나 지금 추가 기소를 한 상황인데 하지만 메시지는 없고 먼저 이건 박성민 전 최고께 여쭤볼게요. 지금의 침묵은 어떤 전략적인 침묵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전략적인 면도 있을 거고 예.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네, 있다. 일단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 일단 사실 이런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뭐 검찰 수사에 출석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거나 예. 소환에 응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메시지는 이미 발신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비판하거나 검찰의 뭐 신작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정치적 메시지는 이미 나온 바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더 많은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메시지의 과잉이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본인이 그냥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키우냐 이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원 밖에서는 말을 좀 아끼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정말 법리로 네. 법리적 다툼으로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 보겠다. 그런 일종의 좀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최근에 뭐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뭐 검찰과의 전선을 더 강하게 그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석 때문인지 오늘도 이제 법정 안에서 한 33분간 본인의 이제 혐의 없음을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몇 가지의 다른 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뭐 검찰의 정치적 핍박이다 하면서 뭐 당 의원들 총동원해서 함께 등장하고 그리고 검찰개혁 TF 당내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떳떳하게 법원에 나가서 내가 다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단식하고 들어가더니 지금은 재판하러 갈 때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재판만 그냥 넘기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는 오대수 재판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업이 그냥 피의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참석하니까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본회의 참석.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가는 저런 모습이 자료 화면인가 오늘 사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고 제1, 2야당 민주당의 리스크는 한국 정치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리스크를 타개해 나갈지 뭐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공방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국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이 오늘 국감 대상이거든요.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그런 검찰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검찰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그럼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 사안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볼게요. 검찰의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좀 너무 나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저분이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 하나하나가 다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하시면서 사법부의 법리적인 논리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다가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구속사유다, 중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건 한 건 다 청구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중대하고 그렇게 여러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도대체 판사가 어떤 이유로 그것을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이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순적인 발언들을 나와가지고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검찰의 의견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저 정도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사건의 근거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것을 왜 세 개 쪼개기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냐라고 예. 하는 질문에는 만약에 이걸 쪼개기로 했다면 그 비판은 더 거세졌을 겁니다. 그만큼 검찰은 처음에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게 구속영장에 대한 그 심판이잖아요. 본안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는데 예고편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 별 5개 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사회 속 이야기 신의 원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두 분 다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죠. 싸고 맛있다더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걸 보니까 뭔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원래 대학교 학교 식당 하면은 싸고 맛있고 종류도 많고 저렇게 막 균형 딱 잡아가지고 영양소 잘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요새 또 메뉴도 다양하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드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죠. 두 분도 학창 시절에 많이 이용하셨죠, 학식? 네, 저는 사실 시험 기간 때 예. 특히 이제 빠르게 이제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시험 기간 때 주로 학관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 학관. 네. 예. 학관이란 단어도 오랜만이에요. 네. 네. 아니 진짜 저도 네. 이제 마지막 고시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예. 좀 뒤늦게 제가 좀 붙는 그런 것 때문에도 최근까지 제가 학생 시절에 밥을 먹은 오, 셈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산에 있다 보니 학교가 네.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먹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음식의 질이 좋았거든요. 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셨군요. 산에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정말 너무 받아서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말 감정이입을 깊이 하신 네. 듯한 신유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게 하는 게 학식인데 자,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5,500원짜리 학식으로 나온 감자탕 관련해서 학생회 간에 감자탕 나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엔 운이 없게도 저렇게 많았나 봅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짜잔. 사진 나왔죠. 들깨가루가 아니라 벌레죠. 아무리 봐도 다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자탕 국물에 뭔가 둥둥 떠 있는데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보니 다리가 있는 벌레 같았다. 기분이 참 안 좋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이 글이 올라오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막 사례들이 들려온 거죠. 나는 그 계란국에서 못이 나온 걸 봤다. 그리고 뭐 김치가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더라. 뭐 유리 조각이 칼국수에 들어 있더라. 못국이었다. 계란국이 아니라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온 겁니다. 자, 메뉴에 없는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 특히나 좀 먹어서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식 업체에서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위생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1차적인 책임을 이제 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네.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학식 업체에서 제대로 뭔가 이제 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 이런 관리 감독에 또한 책임도 이제 물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입증이 된다면 처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반응 보니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업체가. 예. 이게 사실
사실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2학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업체가 이제 바뀌게 됐고 네.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조금 문제 제기를 이제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9월 개강이면 지금 뭐 끼케 한 달 반 정도 된 건데. 예, 근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없었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나서야 되겠다라고 예. 해가지고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신고를 했군요. 네네. 예. 요즘 MZ 친구들은 참지 않죠. 맞습니다. 직접 이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학교는 뭐 별 대응이 없었나요? 어쨌든 관리 책임이 있는데. 네, 관리 책임이 있고 네. 일단 이게 9월 달부터 이 업체가 바뀌고 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니까 이 업체 선정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단순히 식약처에서 검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우선 이렇게 입장문을 냅니다. 네. 운영 업체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까지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엄중하게 이거를 처리하겠다라고 처음에 입장문을 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그런데 선을 긋는 게 더 오늘 확실한 선을 긋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오늘은 문제가 된 학생 식당은 외부 업체에서 하는 곳이고 네. 우리가 내부에서 운영하는 학생 식당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하지만 결국은 관리 책임은 학교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제 식당에 대해서 그 외부 업체에 대해서 뭐 식약처가 위생 점검도 할 텐데 어쨌든 이 점검하는 동안은 식당이 계속 운영이 되나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찝찝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절차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식약처에 신고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15일 내에 이제 위생 점검을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좀 식사 시간이라서 조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예. 쥐 등의 사체,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가 이제 나오거나 네. 아니면 뭔가 7mm 이상의 그런 좀 위험한 물건들이 이제 뭐 흉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은 좀 특별하게 좀 긴급하게 좀 빠르게 조치가 될 수는 있어요. 이제 바로 영업 정지한다든지 네, 일시 네. 정지한다든지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조금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최종적으로 뭐 외부 업체, 학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렇게 네. 식품에 지금 보신 것처럼 유리 조각이라든지 뭐 못이라든지 네. 뭐 케이블 타이, 그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블 타이라든지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 네. 이런 거를 이제 유해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위험한 먹으면 안 되는 건강상 위험한 물건을 음식에 넣어서 뭐 제조, 판매, 유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네. 식품위생법 4조 위반이 되는데요. 예. 이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행정처분도 있지만 네.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뭐 행정처분이라고 해봤자 영업허가 취소하고 영업허가 뭐 영업장 폐쇄, 뭐 네. 영업 중지.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안전과 신체를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조치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거 이런 결과 같은 것도 뉴스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비단 이 대학교뿐만 아니고 뭐 지난달에는 또 뭐 대구의 한 학교에서 집단 뭐 식중독 같은 것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뭐 학교 급식, 뭐 학교 식당 이런 데서 이렇게 위생 문제가 자꾸 불거질까요? 네, 이게 사실 뭐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을 하기에는 네. 학식이라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학식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예. 조금 업체 측에서도 뭔가 이제 뭐 종류를 다양화를 좀 줄인다든지 예. 뭔가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관리 감독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생기고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 뭐 대학교 측에서도 뭐 이런 학식 업체를 뭐 다시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일단은 학생들부터가 지속적으로 이런 이물질이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학교 측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아니면 뭐 불량식품 신고센터에도 신고를 한다는 등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학교 식당에서 뭐 비싼 막 10,000원짜리 팔고 그럴 순 없겠지만 아무리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가격이 사실 그렇게 저렴하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는 5,500원이에요.
변호사님 얼마 드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네. 막 1,000원대였고 네. 나중에는 2,000원대였지만 저때 2,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나중에 먹었을 때 2,000원대, 2,500원대였는데 지금 5,5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불량식품 논란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게 뭐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뭐 없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서부터 나온 건가 그런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뉴스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물건 살 때 매매라고 하는데 매매라는 단어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아이를 쇼핑하듯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사건을 이 사파로 좀 재구성해봤는데요. 재혼을 한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갖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에게 돈을 건네주고 아기를 산 거죠. 자, 근데 더 화가 나는 지점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주가 별로다. 내가 원했던 성별이 아니다. 라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변호사님, 이 부부가 아이 한 명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명을 무려 매매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1월부터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1천만 원의 돈을 주고 1천만 원의 돈을 주고 이제 아이를 이제 매매를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친자로 키우는 건 맞는데 네. 지금까지 키워오고는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아이조차도 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21년 1월. 두 번째 거래가 그쵸. 2021년 예. 1월. 예. 그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쌍둥이를 이제 또 매매를 했어요. 아이 둘을.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후에 어쨌든 이제 뭐 절차가 이루어져서 친모한테 보내졌다가 네. 지금은 또 이제 새 가정이 입양이 돼서 어쨌든 잘 지내고는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7월하고 8월에 이제 두 차례 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게 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만에 이제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해버렸고 예. 그리고 8월에 데려온 아이도 그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총 5명의 아이가 이제 매매로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0년 8월과 2021년 3월에 또 아이를 또 매매를 하려다가 또 약속이 좀 어그러지면서 이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거든요. 최소 7번의 매매를 맞습니다. 시도했고 예, 그중에 예. 5번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예, 예. 자,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친아이는 없었던 거죠. 네, 이 두 남녀가 재혼 부부라고 하는데요. 예. 정상적인 부부, 그러니까 재혼 커플도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남녀는 예. 범죄로 공범 관계로만 보여요.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양을 시도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1년 8개월 사이에 무려 5번의 입양 시도, 근데 입양이라고 할 수 없고 매매를 했고 두 건은 미수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공범으로 얽혀진 관계지 이게 단순한 재혼 가정에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은 임신이 뜻대로 안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일들을 뭐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다 결국은 변명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이를 어쨌든 데려왔는데 심지어 또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학대를 하기도 하고 뭐 유기를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를 그렇게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뭐 수사를 하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은 뭐 아이의 성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제 데려온 아이의 사주가 또 마음에 안 든다. 정말 그 부분이 어이없는 지점인 것 사실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변명을 드러내면서 이런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재혼 부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또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친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으면은 이제 각 자녀들하고의 면접 교섭을 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정작 또 그 면접 교섭은 또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각자 가정에서 전 가정에서 있던 아이들은 그렇죠, 제대로 양육을 의무도 지지 않았던 그렇죠. 거거든요. 부모로서의 의무, 최소한의 의무도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사안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변명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이 부부가 정말 정상은 아니다라는 걸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이를 쇼핑하듯이 5명의 아이를 사고 또 유기하고. 자, 이번 사건이 그 이른바 그 그림자 아이,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을 이제 찾는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아이를 사고 팔지 생각을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또 물밑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중고 물품 거래하는 그 한 마켓 앱 마켓에서 저렇게 아이를 물건처럼 매매하겠다, 뭐 입양해 가라 이런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명백한 불법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미혼모들이 우선 내가 어떤 출생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라고 문의를 먼저 하면은 그거를 보고 뭐 예를 들면 입양 브로커라든지 지금 뭐 이 사건에 문제된 이 부부라든지 네. 접근을 해서 내 저기 신원으로 네. 아이를 낳으면은 본인은 네. 출생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미혼모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네. 아이들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받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있고. 이런 예. 과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고 거래 마켓에다가 네. 그 아이를 올렸는데 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모가 뭐 아이를 받고 낳은 직후에 출산 직후에 우울한 감정 때문에 올렸고 바로 이제 그 글이 뭐 전체를 통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크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절대 네. 금지한다라는 조치로 끝났죠. 네, 지금 뭐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나가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경우에 인터넷에 뭐 고민 상담문 같은 거 올리면 저렇게 댓글을 달아서 뭐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은 아이를 사가거나 네. 뭐 브로커가 접근을 해서 네. 그 아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연결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데, 자, 변호사 일단은 뭐 사는 사람 브로커 다 잘못이고 아이를 파는 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동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사가는 쪽 그리고 파는 쪽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미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네. 미혼모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네. 어쨌든 좀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혼모분들 뭐 이제 뭐 사회 속에서 아이 홀로 기르기 어렵다, 뭐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매매한다거나 하는 나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JTBC가 또 최근에 그 온라인에서 이런 신생아 어떤 매매라든지 그런 암시장 같은 걸 좀 추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좀 직접 당사자들에게 들어본 게 있어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가입한 입양 카페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민법 입양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민법 입양을 도와주는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보니까 민법 입양을 많이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입양한 사례도 있고. 제가 아는 입양은 기관을 통한 정식 입양 허가를 받아서 자격 요건을 득해서 하는 정식 입양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방금 이제 그런 입양을 희망하시는 어떤 분이 민법 입양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 도와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법 입양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민법 입양이라는 표현의 맥락을 살펴보니까 예. 이게 정식 입양이 아닌 예. 어떤 법상 인정되는 입양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예. 그것이 정식 입양이라고 하면 입양 신고서를 통한 입양을 해야 되는데 예. 친자로 등록해서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옛날에부터 이제 큰 집에 자손이 없다. 그럼 작은 집 아이를 큰 집 자손으로 자식으로 뭐 양자드리고. 양자를 예. 드렸는데 그거를 신고를 할 때 출생 신고로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낳은 아이처럼 이제 그런 거를 민법에서 판례상
입양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자로 등록을 해서 입양의 효력을 갖추는 것을 민법 입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뭐 아이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내 아이로 출생신고하게 해줘라고 해서 입양을 하는 거를 민법 입양이란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친모의 동의와 그리고 입양 의사, 실질적인 입양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상 판례상 인정되는 입양의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브로커들이 끼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반드시 여기에는 지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떤 금전 거래 같은 것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 브로커도 형량도 좀 낮은 게 문제라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브로커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뭐 경찰에서는 이게 뭐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같이 뭔가 조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으로 브로커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로커가 검거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형사처벌 자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가야 좀 이런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그래서 보니 취재 기자가 직접 발로 뜁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에 비타민 같은 활력소 전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본의를 준비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쌓여 있죠. 이게 음식을 만드는 이제 칼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칼. 네,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칼입니다. 그렇군요. 전통 방식이면 뭐 대장간 같은 곳에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잠깐 다시 닫겠습니다. 사실 부엌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일본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바로 대장간이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장장이 문화 그리고 K식칼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보고 또 대장간에서 칼도 직접 갈아봤습니다. 오늘은 칼 갈아보니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칼 갈아보니 열심히 준비했다는 내용인데 영상 보겠습니다. 오, 진짜 뜨거워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독일 칼, 일본 칼 지금 아직도 이제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정성껏 만들면 뭐 일본 칼, 독일 칼 못지 않은데 정말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대충 만드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더 많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찍어내는 칼과 이렇게 우리 장인분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두드리는 걸 단조한다고 그러는데 그 칼은 두드린 칼이 아니에요. 그냥 찍어서 자동 기계로 갈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안 두드린 칼이 아무리 좋아도 두드린 칼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혹시 저한테 한번 비법을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150도? 와, 1150도짜리. 우와.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두드려. 두들겨. 이게 아까 뭐 하는 거라고 하셨죠? 곱게 만들어, 곱게. 곱게. 단조. 단조. 오. 매끈하다. 우와. 매끈해졌어요. 완전 대박 신기하다. 잘 잘린 걸까요? 자, 이제 또 아궁이에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가요? 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가치도 알고 이렇게 대장간에서 칼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가치도 알지만 제 젊은이들은 칼을 그냥 마트에서 사고 막 사실 이런 개념으로 알지. 대장간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칼은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전통적인 농기구나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고 돈도 안 되고 힘들고 그걸 왜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대장장이 분들의 그 우수한 기술과 이런 장인 정신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무언가 재해석되고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 참신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대장장이 분들이랑 또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일본과 독일 제품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 대장장이 분들의 제품도 되게 우수하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도 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갈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만든 거는 거의 진짜 실제 장인분들이 만드는 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엄청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20대 여자 대장장이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갈아보니 끝. 이제 집에 갈래요. 칼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그 아궁이 온도가 1150도요? 네.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이게 10걸음 떨어진 곳에서부터 화기가 느껴지고요. 아궁이에 제가 직접 칼을 넣어봤는데 정면을 바라보고 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뜨거우니까 얼굴을 댈 수가 없죠. 네, 그 장갑을 2개 끼고 집게를 이용해서 넣는데도 손에 화상을 입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장인 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요 칼이 네. 정보니가 만든 칼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칼은 이제 최소 하루는 걸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들다가 만 그 칼은 네. 이제쯤 대장장에 손을 거쳐서 완성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최근에 대장간을 주위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예전에는 그 을지로 칠간가 거기에 이렇게 뭐 대장간 거리가 유명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현재 몇 곳이 남았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2016년 기준 전국에 94개소가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태어나지 않은 때라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각 동네마다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이 사라진 거겠더라고요.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고 발전하는 만큼 우리 전통이 점점 더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봐 안타까웠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우리 K-호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얻기도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빅데이터 전문가 오키도키 민키영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비타민 같은 남자 전민기입니다. 또 그게 또 부러우셨군요. 본이 가는 건 다 부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비타민 한번 넣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키 첫 키워드 볼까요? 네, 압구정 박스녀입니다. 네, 연관어 보면 뭐 행위예술, 논란, 관종, 범죄 이런 단어 보이죠? 네. 압구정에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군요. 맞습니다. 네. 이 사건 자체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며칠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네. 자, 무슨 사건이냐? 자,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한 여성이 커다란 박스만 입고 압구정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 뭐 무슨 이벤트인가 싶은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길거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준다면서 이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네. 황당하기도 한데 네. 저 같으면 저렇게 다가오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쵸. 도대체 왜 저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 왜 저러냐 궁금했죠. 예. 저 여성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 예. 그 AV 배우 겸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행위 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남자가 우통을 벗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SNS 10만 팔로워 달성하면은 I'll be back. 또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런 박스를 입고 나타난다 이런 건가요?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일종의 관종 아니냐, 관심 끌려고 돈 없는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고. 비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키워드 봤을 때는 그 범죄란 단어도 있던데. 그쵸. 그게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 지금 이 박스 입은 여성도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뜨거운데요. 실제 목격자나 피해자들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부분도 또 따져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당 여성이 처벌받을지 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슬쩍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전문가는 신유진 변호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좀 친한 것 같더라고요. 상부상조 네. 뉴스 오후.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인공 눈물입니다. 네. 연관어 좀 볼게요. 안구 건조증, 뭐 가격, 부작용 이런 단어가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저도 인공 눈물 꼭 갖고 다니면서 매일 넣는데. 뭐 저 옆자리에 있는데 그래요? 항상 매일 넣어요. 이렇게 네. 네. 건강보험 원래 적용이 되고 있죠,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건강보험 말씀해 주신 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한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키워드에 올라왔군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안과에서 인공 눈물 처방받는 경우가 내인성 혹은 외인성 이렇게 나눠져요. 네. 또 오랜만에 어려운 얘기 좀 갖고 네, 왔어요. 네.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예. 쉽게 얘기하면 내인성은 특정 질환으로 발생한 안구 건조증. 이건 이제 병입니다. 네. 외인성은 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외인성 사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그냥 뭐 수술로 인한 뭐 후유증이나 뭐 건조한 그런 거로는 안 해준다. 네, 렌즈 껴서 또 뻑뻑한 거 이것도 안 안 해준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더 비싸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예. 현재 이제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4,0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10배 정도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만 원. 이게 지금 0.5ml거든요. 예, 예. 여기 이제 한 방울에 200원, 안경에 알이 없어요. 400원. 네, 제가 바로 지금 들어가네. 400원어치 지금 넣은 거예요. 오른다고 쳤을 때. 예. 진짜 눈물 아니죠? 예. 아닌데 앞이 잘 안 보이네요. 눈물이 네. 납니다. 자, 아무튼 막 온라인 반응을 보니까 예. 진짜 인공 눈물 말고 진짜 눈물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좀 눈물이 나는데 일단 네.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지금 예. 논의 중인 사항이고 온라인 반응을 보면은 인공 눈물 대신에 찐 눈물을 흘리게 해준다. 내년부터 안구 건조할 때마다 슬픈 동영상 찾아봐야겠다. 4,000원에서 1,000원 올려도 난린데 등등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배는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겠는데요. 12월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여러 의견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감나무입니다. 네. 연관어 보면 뭐 홍시, 가을, 천연기념물 이런 단어가 좀 눈에 띄어요. 뭐 가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은 뭐 거의 다 나와 있네요. 뭐 다 모아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키워드로 잡은 감나무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뭐 나무의 감이 그냥 주렁주렁 일반적인 감나무인 것 같죠. 예. 네. 근데 뭐가 대단하냐? 이게 예. 저희가 왜 소개하느냐? 왜 키워드로 잡았냐? 네. 싶으실 그러니까요. 텐데 감 먹고 싶어서 잡은 건 아니죠. 아니죠. 자, 이 감나무는 500년이 된 감나무입니다. 아. 그냥 감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나무 중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남 의령군 백곡리의 감나무입니다. 감나무가 천연기념물이군요. 뭐 놀랍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감나무에 감 열린 거잖아요. 네. 이게 대단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원래 뭐 감나무는 감이 열려 있는 그렇죠. 게 당연한 거죠. 네, 감나무에 수박이 열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 감나무가 예. 원래 한 200에서 250년 정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까 500년 됐다고 했죠. 예. 이미 2배 넘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감이 열리기가 좀 쉽진 않겠구나. 안 열려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감이 4개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그때도 대박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4개 열린 것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맞아요. 3년 만에 무려 50여 개 감이 지금 열린 거거든요. 네. 감나무가 회춘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거 잘 아끼려고 예. 영양분도 주고 그다음에 아껴주기도 했겠지만 네. 이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지금 마을 분들도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이유겠건 간에 기분 좋은 예감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더 띄워주세요. 네. 사진 보면서 이거 어쨌든 좋은 일일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까 의령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경남 의령군 백곡리. 네. 주말에 한번 가서 네. 좋은 기운도 받고. 그것도 네. 기운 받겠다고 따시면 안 됩니다, 저거 감. 그렇죠. 네. 네. 아마 저기 마을 분들이 좀 보초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 생각이 그러게요. 그렇죠. 드는데요. 그래서 마을 네. 분들은 좋은 일 혹시 생기려나 그래서 진짜 예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감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좀 좋은 기운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사진으로 봤지만.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맞아요. 있어서 네.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일 말씀드리네요. 네,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